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철입니다. 네, 주말이 또 순식간에 지나가고 반등을 하긴 했는데 저는 좀 애매하네요. 조금 애매해요. 코스닥은 1%나 반등을 했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가 상위 종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잘 반등 구간에서 나타난 반등이고. 네, 오늘도 2차전지가 많이 코스닥 상승에 기여를 했던 것 같고, 네. 2차전지도 많이 빠졌고 그에 따른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까지 많이 빠졌던 업종들이 오늘 좀 반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소비주들, 네. 의류 쪽 FNF도 그렇고, 그를 비롯해서 화학 업종도 중국에 네.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이전까지 좀 업황 부진 우려 때문에 많이 떨어지다가 오늘은 조금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네. 별다른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상한가 가면서 네. 다른 로봇주들도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서 반등이라서 조금 뭔가 진성이냐? 뭐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지. 네, 최근에 이 반등이 나올 때가 항상 이전에 한 3% 빠지면 한 1%, 1.5% 이렇게 반등하고, 네. 또 한 2, 3% 빠지면 1% 반등하고, 이렇게 반등이 좀 시원시원하지 않고, 네. 예전에 떨어졌던 것보다 굉장히 일부만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하락 그렇지. 와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네. 좀 명확한 반등 시그널이 좀 보였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신용 잔고는 여전합니다. 17조 4천억. 물론 이제 지난 주말께 대한 것이지만 16조가 안 지키네. 이런 정도 얻어맞았으면 16조 꼭 지켰을 것 같긴 한데 안 지킵니다. 네. 네. 16조만 기다리시는군요. 그쯤 되면 이제 뭐 털 사람 다 털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아직도 뭔가 뭐 조금만 뭐 이슈가 터지거나 나쁜 뉴스 터지면 팔 수 있는 상황들이 유지되는 것 같아서 좀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3% 반등을 했습니다. 수급은 큰 특징이 없어요. 오늘은 뭐 개인이 200억 코스피에서 팔고, 외국인은 600억 팔고, 뭐 기관은 400억 사고, 이렇게 큰 특징이 없습니다. 네. 1000억 이상의 수급도 없었고요. 네. 요즘 선물 시장이 항상 현물 시장보다는 이렇게 더 수급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섬유의복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FNF가 7%대 시원하게 반등을 하면서 섬유의복 업종 끌어올렸고요. 철강금속 섹터가 두 번째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서 폭탄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 한 4배 네. 급등했다고 하면서 풍산이 7% 올랐고요. 그렇죠. 어디거나 뭐 우크라이나도 포탄이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포탄이었고 그래서 다 한반도에서 포탄 가져가는 이런 역사적 아이러니한 상황. 네. 참나 기가 차서. 한국 한반도가 열전 상황이었다는 얘기지. 따지고 보면 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화약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같아. 항상 그 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아, 참 우리가 그런 데 살았습니다. 몰랐네. 네. 감흥이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남들 보기에는 진짜 화약고였던 거야. 화약 필요하니까 전부 북쪽과 남쪽에 와서 화약 좀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따지고 보면. 네. 네, 그래서 오늘 철강주도 올랐고요. 현대제철, 뭐 고려아연, 세아베스틸지주, 포스코홀딩스 다 2에서 5%씩 반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화학 반등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 중국 업황에 많이 좌지우지하는 중장대 업종이죠. 네. 그리고 화학 섹터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가스 업종도 많이 올랐고요. 뭐 전쟁이 고조되면서 에너지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했고요. 화학에서는 뭐 대한유화가 10%대, 롯데케미칼, 효성TNC, DL 7% 상승을 했고요. 금호석유, 효성첨단소재도 5%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네.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기계 섹터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27% 상승을 했고요. 예. LIG 넥스원도 오늘 5%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낙폭과대 업종 많이 반등하고, 뭐 전쟁 관련주들 반등하고, 이런 게 오늘 가장 상승 업종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거는 영풍재지가 오늘도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4번 정도 하한가 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한가를 포함해서. 네, 그리고 11,6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말에 한 5,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그까지 빠지려면 반토막 정도 더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두 번 하한가 정도면 곧 다 오겠네. 네, 여전히 근데 한 하한가에 매물이 한 2천만 주 정도 쌓여 있더라고요. 네. 진짜 녹았네. 네. 네. 야, 이게 언제 이걸 다 받아가 줄지. 네. 고점이 54,000원대였으니까 지금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5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근데 10,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팔자 세력 확연히 줄겠는데요? 10,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어떤 장부 가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반대 매매가 좀 규모가 많잖아요. 반대 매매를 해줘야 되는군요. 네.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래서 이제 매도 주문이 아침부터 이렇게 크게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 어디까지 빠져야지 이걸 다 걷어가 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매수 세력의 입장이 문제네요. 매도 세력 문제가 아니라
얼마에 사면은 손해 안 볼 가격인지를 고민하겠네. 근데 확실하게 할인해서 사고 싶겠네. 뭐 장부가에 뭐 예를 들자면 야 이거 지금 갖고 있는 거 팔면은 야 한 3배 먹어. 뭐 이런 가격 오면 사겠네. 얘네 재산 털면 돼. 2주씩 다 받아갖고 회사 인수해갖고 털자. 이런 세력이 생겨야 거래가 되는 거겠네. 네. 근데 이제 영풍재지의 모회사 대한금속도 이제 대주주니까 이 영풍재지 지분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반대 매매 그렇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사 PF가 이제 군침을 좀 삼키겠는데? 회사 인수해서 레버리지 바이아웃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한꺼번에 다 받아버려. 그럼 지금쯤엔 키움증권에 전화해. 얼마 몇 주 남으셨어요? 안 팔려서 어떻게 해? 얼마 걷어들이시면 돼요? 이러면서. 근데 3천억이라고 그랬지. 어떤 게요? 미수금?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아유 안 되겠다 그러면. 네. 5천억은 안 되겠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네. 네. 미수금만 5천억이고 대주주 반대 매매는 이건 또 따로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네. 그냥 협상해서 뒤로 받을 그 돈이 아니네 이거는. 그래서 키움증권의 미수금이 5천억인데 이 중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한 3천억대 중후반 정도를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 잃는 금액, 손실 확정 금액으로 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참 거기서 마무리될지. 시총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겠네. 예? 네. 시총은 지금 5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영풍재지는. 네. 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 시원하게 반등을 했는데 자동차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현대위아가 6.7% 하락, 만도 5% 하락, 현대모비스 4% 하락, 기아와 현대차가 각각 2%씩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기아, 현대차 실적 굉장히 잘 발표를 했는데도 떨어졌고, 그리고 또 만도도 실적 발표했는데 좀 미달을 했습니다. 그 영향도 있었고 미국에서 워낙 자동차주들이 급락했더라고요. 포드도 10% 넘게 빠지고. 그러니까 미국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같이 얻어맞을 땐 또 같이 얻어먹네. 오를 땐 못 오르고 참나. 네.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금융업종에서는 은행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금융, 기업은행, KB금융, 신한지주, 카뱅 다 2, 3%씩 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할 말이 많은데 나는 오늘 이 부분에 입 닫고 있을 거야. 나 이제 조심해야 돼. 나 좀 조심해야 돼 이제. 네. 입 닫을래 나 입 안. 더 이상 안 열어. 은행이 고금리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이자 수익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좀 국민들에게 환원해라라고 해서 횡재세를 걷는다는 소식이 오늘 좀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FNF 실적 이야기 하면요. 실적은 일단 컨센은 소폭 좀 미달은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나와서 컨센이 1,600억인데 조금 미달했고요. 중국 법인 매출액이 30% 정도 전년 대비 늘어나서 2,600억 기록은 했는데 위화나 약세가 한 7% 정도 약세로 가가지고 요거 때문에 빠진 걸 제외하면 그냥 가이던스 부합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수치였던 것 같고요. 중국내 매장 수는 9월 기준으로 1,035개. 한 분기 만에 75개가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사업은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오늘 7%대 급등한 건 아닌데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반등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회사 측이 4분기 중국 매출 성장률을 6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20% 역성장했던 걸 고려하면 21년 대비로는 33% 성장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눈높이를 낮추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라고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중국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불확실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가 하향한 곳이 좀 많았는데요. DB가 16에서 13만 원으로 내렸고요. 한화에서 1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내렸고 NH에서 17만 5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내렸고 KB도 16만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내렸고 뭐 컨센 이렇게 하향하면 보통 이렇게 목표가 많이 내리는 움직임 뭐 오늘도 여전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반등은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도 많이 반등했어요. 아시아나가 7%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 화물 사업을 좀 매각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이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거 아직도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으로 이 M&A라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한국이 화물 선진국이라서 다른 나라가 쉽게 허용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합병을. 네. 그리고 다른 LCC들도 2, 3%대 이상은 다 상승을 했고요. 카지노 업체들도 한 2%대, 3%대 정도 반등했습니다. 어쨌든 중국 관련주들이 되게 좋네요. 네. 중국 관련주들 다 같이 좋았는데 저번에 LG생활건강이 생각나게 하는 호텔신라가 오늘 11%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국 관련 핵심 주식들은 박살났고
네. 신흥 관련주들이나 이미 사전에 먼저 떨어진 놈들은 반등을 하고 예. 그런 흐름이네요. 사실 뭐 면세점, 뭐 화장품 이미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어닝 쇼크가 좀 예상보다 좀 과하게 나면서 추가적으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호텔신라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나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FNF처럼 목표가 하향이 계속 잇따라 나왔는데요. 일단 3분기 매출액은 1조 나와서 컨센에 부합했는데 영업이익은 컨센이 700억 정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7억 나왔습니다. 네. 대폭 미달을 했고요. 순이익은 33억 적자 전환을 했어요. 이것도 순이익 컨센이 400억 정도는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한 쇼크였습니다. 일단 호텔 레저 부분이 있고 면세 사업부가 있습니다. 근데 호텔 레저 부분은 영업이익이 240억 나왔어요. 전년 대비 8%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면세점 사업부에서 그렇지. 네. 다 마이너스 결국 163억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즉 LG생활건강도 면세점의 주요 매출 상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따이공 상대로 했던 데가 지금 다 작살났다는 얘기네. 네. 예.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단체 관광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따이공이 주요 매출처였는데 네. 이제는 개인 개별 관광객들이 주요 매출처로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좀 비싸게 사놨던 거를 좀 떨이 처리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재고 때문에 이번에 손실 비용이 재고 처리 비용이 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면세 사업부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플러스 6억이었거든요. 전 분기에는 430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엔 또 마이너스 적자 전환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편차가 크냐. 참 이게 매출 규모는 호텔 레저 부분이 1,600억 나오고 면세 부분이 8,500억이나 큽니다. 규모가 면세가 예, 호텔보다 몇 배나 커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호텔 신라가 아니고 면세 호텔 신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지 이 회사는. 네, 호텔 신라가 아니라 신라 면세점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인 그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인데 면세 사업부 매출액이 30%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안 줄 수가 없겠죠. 결국은 그때 코로나 때 힘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세일을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어. 따이공이나 이런 쪽에다 막 뿌려 제낀 거지. 예.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이것들을 미리 안 공매도 세력도 굉장히 많이 공매도를 많이 친 것 같아요. 시가총액의 7%가 공매도 잔고 비중인데 높네요. 코스피에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높습니다. 네, 공매도 세력들은 아마 좀 돈을 좀 벌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0만 5천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16% 하향했고요. 하나증권도 15% 하향했는데 유한타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30%나 내렸습니다. 예. 네. 그래도 신한이 제일 목표가가 낮네요. 대부분 9만 원 이상 대는 포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호텔신라가 11% 하락하면서 신세계도 같이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같이 면세 점업하죠. 뭐 아모레퍼시픽, LG성강도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는 뭐 별다른 상승 이유는 제가 못 찾았고요. 그냥 많이 빠져서 반등한 게 아닌가. FNF와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상장했잖아요. 예. 예전에 뭐 SK 바이오팜, 뭐 바이오사이언스, 뭐 카카오페이 뱅크 이런 것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 IPO 하고 나서 임직원들의 퇴사가 좀 잇따랐잖아요. 네. 이번에도 두산로보틱스도 많이 퇴사했네요. 전체 직원의 한 10% 정도가 퇴사를 했습니다. 최고의 구조조정 방법이 IPO네. 네, 근데 이게 와 10%면. 네, 이거 과연 회사 측에서 원했을까? 야 이건 근데 사실은 지금 모든 그 IPO 이후 퇴사자들이 승리의 승자들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결국 승자잖아. 카카오는 진짜 완전 아니구나. 카카오는 IPO 한참 이후에 올랐구나. 좀 다르구나. 다른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는 네, 맞고.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는 뱅크. 상장 시점이 거의 고점이었죠. 고점이었네요. 네. 네, 근데 전체 직원이 한 2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명 정도가 퇴사를 했고요. 상장일 이후에만 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모가 기준으로는 26,000원 기준으로 1인당 2억 정도 우리사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거의 더블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한 4억 정도 이제 우리사주를 매도를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퇴사자 대부분은 영업부서, 뭐 경영지원부서 이런 쪽에서 많이 퇴사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네. 평균 급여가 4,200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4억 원이면은 10년치 이상 그렇지. 연봉이잖아요. 이것도 세후로 따지면 훨씬 더 높은 금액이긴 하죠. 그래서 근데 매입가가 있으니까 그거 전부 다 받은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매입가가 있을 테니까. 예, 네. 매입가가 뭐 2억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2억 정도 차익 네.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평균 급여로는 한 5년 이상 치니까 다른 데로 좀 성공적으로 이직을 했다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계약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지 뭐. 증권사는 그런 게 좀 활발하긴 하죠. 네, 네, 나갔던 사람 또
한 1, 2년 후에 다시 들어와 있고 막 이런 게 흔하죠. 네. 네. 확실히 영업 경영 지원 부서라고 했잖아요. 엔지니어들이 아니라. 네. 야갔네. 이쪽 부서. 세속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네. 왜 안 나갈까요? 핵심 IT 막 개발자. 엔지니어들은 잘 모르지.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는 분들 아니시겠어요? 그런가요? 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이 횡재세 도입 우려가 좀 오늘 주가를 많이 눌렀습니다. 그 고금리 기조 때문에 이자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좀 이유였고, 올해 3분기까지 4대 은행이 순이익이 10조 원이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방법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대금리차 추이를 보면은 이제 9월달 기준으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많이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21년부터 이제 금리가 좀 상승하는 구간만 보면 예대금리차도 같이 따라 올라서 예전에 한 2014년도 수준 그때 정도의 예대금리차를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특이했던 점은 신규와 잔액이 따로 있잖아요. 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있고 신규 기준 예대금리차가 있잖아요. 신규 네. 기준은 이제 신규 고객들한테 적용하는 예대금리차인데, 이 신규 기준 예대금리차는 안 오르고 오히려 계속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체감을 했던 게, 예전에 있던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그대로 갱신하면 막 금리가 엄청 높아요. 네. 네, 근데 다른 데에서 신규로 이제 타사로 타사. 예, 한 2%가 낮아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참 그만큼 이제 은행권의 이제 경쟁이 심하다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뭐 대출 받으실 일이 있으면 기존에 쓰던 데 말고 네, 새로운 데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박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참 웃겼던 게, 당장 이제 한 달 전으로만 시각을 옮겨봐도 9월 15일 날 은행주가 대폭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런던 투자 설명회가 열렸고 정부에서 이제 거기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러 가서 은행의 배당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이런 언급도 많이 했었습니다. 금감원장님이 직접 이제 시장 친화적이고 일관된 배당 정책을 금융회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언급도 하면서, 뭐 도이치뱅크 본사 방문해서 도이치뱅크 서울지점에 2천억 뭐 증자를 끌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 유치하는데 주주와는 시장 친화적으로 하겠다, 주주와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물론 금감원장의 의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금융위 그리고 기재부의 움직임으로 갑자기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달 만에 전혀 다른 스탠스로 좀 뒤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금감원장님 말을 믿고 좀 많이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9월 15일 날 그 런던 투자 설명회 이후에 어제까지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보면은 하나금융에 740억 원 들어왔고요. 우리금융에 540억, 기업은행에 14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같은 기간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4조 원을 순매도 했으니까 다 팔아제끼는 구간에 그래도 이 은행주는 조금 기대를 갖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한 달 만에 네.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좀 맞은 셈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번의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영국의 길을 걸어갈 거냐 하는 어떤 아주 큰 역사적 틀에서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국가의 부채를 어쨌든 끝까지 다 갚았어요. 그래서 영국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초석을 쌓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프랑스나 이런 데에 비해서 촉박하거든요. 영국이. 가보셨어요? 영국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지만은 얘기 들어보면 촉박합니다. 맨날 비 오고 날씨가 흐리고 춥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 자원도 뭐 풍성하지 않고, 프랑스나 이런 뭐 이 남쪽에 있는 유럽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고한 신용 상승에 의해서 돈을 계속 빌릴 수 있었고, 그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초석이 됐고, 영국의 강력한 해군력에 또 초석이 됐다라고 금융으로 풀어보면 또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1940년대 전쟁 때 만드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70년대, 80년대 사상 최고의 국가가 됐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즉 국가가 모든 것을 자원 배분하는 경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일 산업화 체제에서는 최강의 힘을 발휘했는데 금융의 힘이 강해지면서 또 쪽도 못 쓰는 상황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왔는데 과연 한국이 일본의 길을 가는지 영국의 길을 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디로 가면 더 이상 좋을까요? 묻지 마세요. 신변 안전을 알겠습니다. 위해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네,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종 오늘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포드는 12% 하락을 했고 GM은 한 4.6%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포드가 이제 SK온하고 추진 중인 두 번째 켄터키 배터리 공장 가동을 연기를 했습니다. 뭐 포드는 이제 3분기에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뭐 가격 경쟁 이런 영향 때문에 전기차 사업부에서 1조 7천억 원 정도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요즘 전기차 수요 부진 우려가 좀 완성차 업체들도 좀 고난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도가 실적 나왔는데요. 3분기 순이익이 좀 많이 아쉽게 컨센을 대폭 미달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2조 1천억으로 컨센에 부합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컨센이 845억, 실제로는 815억 나와서 소폭 미달했고 순이익이 컨센이 600억이었는데 190억으로 많이 좀 미달을 했습니다. 순이익 급감은 당연히 뭐 금융 비용 같은 거겠죠. 금융 이자 비용이 170억이 늘어났고요. 폴란드 법인 손상 차선 70억도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3분기에 그 리콜 관련 충당금을 반영을 했었어요. 전자제어 유압 장치라고 해서 요거 각각 17,8천억 정도 합산해서 이 정도 설정을 했었는데 만도는 요걸 설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원인 규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중에 보면 이제 만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요 비용 부담 가능성도 좀 존재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못 가다가 불확실성 때문에 확정이 되면 이제 그때 좀 반등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삼성증권에서는 오늘 목표가를 55,000원에서 40,000원으로 27%나 하향을 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포인트는 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이제 저마진 우려를 꼽았던 것 같고요. 2010년에서 2023년까지 약 13년간 매출액은 한 2.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3.6조에서 8.3조까지 매출액은 2배 넘게 증가했는데 순이익은 2011년에 2,200억을 피크로 해서 올해도 1,800억, 여전히 2,000억을 계속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2배나 늘어나는 동안에 순이익도 2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를 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마진이 굉장히 좀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형님이 이렇게 마진을 많이 안 주나 봐요. 아무래도 본인들도 점차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오늘 현대위아, 만도, 뭐 현대모비스 이런 주요 부품주들 다 4에서 6% 사이로 하락을 했고요. 기아도 현대차도 2%대 하락했습니다. 환율 노출도 불리할 거고. 네, 여러모로. 네, 환노출. 네, 환노출도 굉장히 수출 대부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파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포드와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떨어진 이후에 본격적인 핵심이 뭐냐면 전기차 수요 감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그 전기차 관련 밸류 모두에게 좀 안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